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활기 넘치는 남자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어느덧 결혼 12년 차에 들어선 아내이기도 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가끔은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은 나이로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결벽증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청결에 예민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연애 시절이었던 어느 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내릴 무렵의 일이에요. 버스 하차벨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슬그머니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뭘 꺼내려나 궁금했죠. 그런데 그게 바로 물티슈였습니다. 그 물티슈를 꺼내들고는 하차벨을 누를 때 맨손이 아닌 물티슈를 손가락 위에 올려 벨을 눌렀죠. 그 행동을 보고 저는 속으로 어라? 이 사람 위생에 굉장히 예민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 제 또래의 남자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위생에 신경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무심하거나 대충 넘기는 일이 많은데 남편은 그런 면에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주변 환경에도 민감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죠. 일종의 결벽증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남들과 달라서 새롭고 나름대로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깔끔한 건 좋은 거잖아. 조금 유난스러워도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이어갔고 그런 부분도 결국엔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그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집안 청소나 분리수거, 정리정돈 같은 것들은 정말 남편이 저보다 더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도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 병까지 완벽하게 구분해서 세척하고 말려서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땐 항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집안일을 함께해요. 빨래를 널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요즘 시대 남편치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싶죠. 물론 그런 철저함이 가끔은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뭐든지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같이 사는 사람도 숨이 막힐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애와 결혼을 거쳐 남편의 집, 즉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죠.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새하얀 원피스를 꺼내 입고 스타킹도 하얀색으로 맞춰 신었어요.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댁에는 당시 아주버님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집안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들과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신발장이 터져나올 듯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박스와 가방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죠. 거실에는 소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불과 빨래가 널려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설거지거리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남편이 인사 가기 전에 우리 집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엄마도 그렇고 형수도 좀 대충 살아서 놀라지 말라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는데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떡하지? 괜히 원피스 하얀 거 입었나? 너무 눈에 띄면 무안해하실까? 나만 유난 떠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고 낯선 환경에 살짝 위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 사는 집 다 비슷하지. 그냥 솔직하게 웃으며 인사하자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당황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깔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쩌면 시댁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편이 반대로 극단적인 청결함을 추구하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날의 첫 인상은 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여튼 그날 저희는 초면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이지 발 디딜 틈 없는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 가득한 짐들과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 풍경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간신히 거실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었는데 테이블 위는 이미 각종 자국들과 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끈적임으로 가득했죠.
아마도 몇 번의 식사를 치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닦지 않은 듯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앉으니 형님이 이거 좀 닦자 하며 서랍에서 물티슈 한 장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 물티슈가 말라서 그런지 테이블 위 얼룩이 전혀 닦이지 않았어요. 슥슥 문지르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물 자국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갔지만 속으론 아휴 괜찮아. 사람 사는 집인데 뭐하고 넘기려 했었죠. 괜한 민망함을 느끼셨는지 형님이 아이고 물티슈가 다 말랐네. 왜 이리 안 닦이냐 하고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저희 집도 사실 어수선해서요. 다들 바쁘면 이렇게 살죠. 뭐 하며 웃어 넘겼어요. 사실 그건 80%는 배려였고 20%는 진심이기도 했어요. 저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자 형님과 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서로 마주보며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어쩐지 이 집의 일상적인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같이 살고 있으니 어수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직 엄마가 되기 전이었던 그 시절엔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지만 어느 정도 배려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죠. 그날은 간단하게 차만 한 잔 마시고 대화를 조금 나눈 후 나중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라는 인사로 마무리하며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남편의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풀이 죽은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무척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저도 조심스러웠지만 일부러 웃으며 괜찮아. 정말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 좀 바쁘시고 정신 없으신가 보다 했지. 뭐 하고 다독였죠.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사실 어릴 때는 나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알았어. 우리 엄마가 좀 정리정돈이 많이 약한 사람이란걸.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이 친구가 평소에 유난히 깔끔한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오히려 정반대로 철저하게 청결을 신경 쓰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였죠. 자기 자취방은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 그 자체였어요. 뭐든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집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님의 성향을 그대로 닮았다면 저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많은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게 결혼 전 연애 기간 동안 시댁에 들를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익숙해졌고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쌓여 있으면 챙겨서 버리고 주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간단히 정리라도 해놓고 오고 사실 그게 제 성격도 맞고 남편에 대한 호감도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의 자취방은 제게 쉼터 같았죠. 깔끔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제 기준에도 만족스러울 만큼 정돈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시댁보다는 남편의 자취방에 더 자주 가게 되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연애 기간을 거친 끝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는 마냥 설렘 뿐이었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시댁과의 관계도 그럭저럭 무난하게 흘러갔죠. 물론 결혼 직후 몇 번의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었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평소에는 굳이 시댁에 자주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점에 있어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명절에만 가는 시댁 방문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게 됐죠. 하루하루가 숨가쁠 만큼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아이가 웃고 자라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시댁을 찾게 될 때마다 그 집의 위생 상태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형님 역시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집안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며 정리 안 된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두 분이 성향이 잘 맞으니까 저렇게 같이 사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청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거실이며 주방이며 심지어 욕실까지 앉아 쉬어볼 틈도 없이 물티슈와 걸레를 들고 집안 곳곳을 닦기 바빴어요. 집에 올 때까지 청소는 제 몫이었고 어머님과 형님은 그걸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얘는 오면 청소하는 애로 자리 잡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시어른 앞에서 예의상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무언의 당연함이 되어버린 듯해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 시댁에 함께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저는 항상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작은 쓰레기 조각들이며
먼지며 언제 마지막으로 닦았는지 알 수 없는 장판 위를 기어다닐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이지 끔찍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를 안고 다녔죠. 내려놓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형님은 아이를 무려 셋이나 낳아 키우고 있었죠. 처음엔 대단하다 싶었지만 세월이 지나도 형님의 살림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집이 텅 비는 시간에도 청소와 정리정돈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일 정도로 어수선했습니다. 주방은 요리 도중 흘린 것인지 말라붙은 음식 자국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고, 거실은 늘 장난감과 옷가지가 뒤엉킨 채로 방치돼 있었죠. 여자 둘이서 집에서 상주하며 생활하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정리정돈조차 안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위생 문제 말고는 시댁에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도 저에게 특별한 간섭을 하시지도 않았고 뭘 해달라는 요구도 거의 없었거든요. 한편으론 그럭저럭 괜찮은 시댁이구나 하고 안도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명절에 할머니네 안 가면 안 돼? 깜짝 놀란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말하길 할머니 집 너무 더럽고 엄마는 거기 가면 청소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순간 너무 놀라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특한 자식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전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큰엄마가 아이 셋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내가 좀만 이해해줘. 그렇게 아이를 설득해 명절마다 시댁에 다녀오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 상태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장판을 아예 갈아야 할 정도였어요. 밟고 다니는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닥이 끈적거렸고 너무 더러워 맨발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명절마다 가서 구석구석 정리하고 닦고 치워도 그건 그때뿐. 어머님과 형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방치해놓고 저더러 또 고생 좀 해줘 하는 식으로 웃어넘기기만 했죠.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참아서 될 일이 아니다. 조카들이 저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드디어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시댁 집안에서 형님이 넷째를 가졌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밥을 먹다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손에 들린 젓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을 정도였어요.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은 물론 기쁜 일이고 마땅히 축복해야 할 소식이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집의 현실에서 아이 하나를 더 낳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축복보다 걱정이 앞섰고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어요. 그 집에서 이미 3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언제나 그랬듯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어휴 축복이지 축복하며 웃기만 하셨고, 형님도 변한 것 없이 무심한 태도로 뭐 되겠지 애들 잘 크고 있잖아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잘 크고 있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몇 날 며칠을 입었는지도 모를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수저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식탁이란 것도 없이 바닥에 놓인 밥그릇 앞에서 뭘 흘리든 말든 흘린 밥알을 주워 먹으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솔직히 집이 더러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생 이전에 가정교육 자체가 무너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한 번은 형님네 큰아이가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잠깐 와 있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종종 저희 집에 와 있게 되었는데 언젠가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 이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엄마는 맨날 국밥만 줘요. 그것도 그냥 밥말은 국밥이요. 할머니는 엄마 없을 때 밥도 안 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린 목소리로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말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말했죠. 자주 놀러오면 되지. 여기 언제든지 와도 돼. 작은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 이후로 큰 조카는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와서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혼자 자라 외로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조카가 오면 그렇게나 잘 놀더라고요. 둘이서 마치 친형제처럼 티격태격도 하고
사이좋게 그림도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둘이 뒹굴며 TV 보는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뭉클해질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사촌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친형제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저는 마음 한켠에 뭔가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갈 집이 다시 그곳이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키우는 형님과 온종일 TV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챙겨주는 것도 없고 아이들 옷까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그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저는 내심 형님과 어머님이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랐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만큼은 신경 써주기를,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남편도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어머니께 아이들 양육이나 집안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애들 다 잘 큰다. 옛날엔 다 그렇게 컸어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죠. 결국 남편도 포기했는지 요즘은 시댁 얘기만 나와도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조카들이 눈에 밟혀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사는 집은 아닙니다. 맞벌이하며 아껴가며 사는 생활이지만 시댁에 갈 때면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먹을 간식 하나라도 사가려 합니다. 겨우 몇천 원짜리 과자, 사탕 몇 봉지를 들고 가면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포장을 뜯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다 먹어치웁니다. 무슨 걸신이라도 들린 사람들처럼 그 어린 조카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형님네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와 조카들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영영 방치된 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자. 조카들도 우리 아이랑 똑같은 아이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해. 뭐라도 해보자. 남편은 제가 또 조카들 걱정을 꺼내자 한숨부터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안 변해. 원래부터 그래왔다고.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남편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포기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눈에 밟히는 조카들을 더 이상 못 본 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형님이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집에서 넷째를 가졌다는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아이가 생긴 건 축복이에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찾아오는 일인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생명이 자라게 될 환경이었어요. 이미 새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형님이 과연 넷째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형님에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그저 밥만 먹이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그나마 있는 국에 밥을 말아 던져주는 방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치하는 듯한 분이셨고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을 위해 신경 써줄 여유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몇 날 며칠을 입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밥을 먹을 땐 숟가락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게 당연했어요. 바닥에 흘린 음식을 주워 먹는 건 일상이었고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히 집이 더럽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정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한 번은 형님네 큰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작은 엄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는 맨날 국밥만 줘요. 할머니는 엄마 없으면 밥도 안 줘요. 하더군요.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무심한 어른들 속에서 방치되어 살았는지가 너무나 생생히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자주 놀러와. 작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후로 주말만 되면 큰 조카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으로 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저희 집 식구처럼 굴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외동이라 그런지 조카가 오면 너무 잘 놀아서 오히려 저도 좋았습니다. 둘이 사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친형제처럼 붙어 다녔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만화를 보며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형님과 시어머님에 대한 한심함이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걸까? 아이를 낳기만 했지 키우는 건 남의 손에 맡겨놓은 듯한 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무책임이었습니다. 남편도 과거엔 시어머니께 여러 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애들 교육이라도 좀 신경 써달라고, 음식이라도 챙겨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괜찮아, 애들 다 잘 크는 거야 라는 대답뿐이었대요. 너무 익숙한 대답이죠. 저 역시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어느새 입을 닫았고 그냥 우리가 신경 끄고 살자.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라며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애초에 잘못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는 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보겠어. 우리 애만 지켜줄 게 아니라 조카들도 우리 가족이야. 그 아이들한테도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줘야 해. 우리 집에라도 자주 오게 하고 방학 때는 데려오자. 간식이랑 옷도 더 챙기고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해.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제 진심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너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너 말이 맞아.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라도 움직여야겠지.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조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카들을 위해 조금씩 움직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자기는 착해서 그래. 괜히 그런데 마음 쓰지 마. 원래 저기는 안 바뀌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말해봤지만 바뀌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 사람들 그런 거 몰라. 그냥 괜히 당신만 상처받아. 그 말에 저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만 바보처럼 정색하고 따지는 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제 아이가 그 집에 다녀올 때마다 엄마, 거긴 너무 더러워라며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더 후회할 것 같아.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욕먹는 꼴이 되어도 괜찮아. 당신이 날 말리지 말고 그냥 내 편만 되어줘. 말없이 내 편만 대줘.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옆에 있을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님 기일이 돌아왔고 전 늘 그랬듯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부터 크게 들이켰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쿰쿰한 냄새와 먼지의 질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형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오고 거실엔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풍경.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새어나왔고 남편은 눈치껏 걸레랑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더군요. 아이는 그 틈에 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오늘도 우리 언제 가?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제사를 지내고 다시 어김없이 청소를 마친 후 전 일부러 형님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형님,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집 좀 치우고 살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 안 좋아요. 형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서야, 나도 치우고 싶지 왜 안 치우겠니? 애셋 키우고 어머님 모시고 하루 종일 정신없는데 언제 청소까지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아이가 셋이어도 기본적인 건 해야죠. 옷 보세요. 아이들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는 언제 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 애들이 먹다 흘린 음식 바닥에서 주워 먹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학교에서 뭐라 할까 무서워요, 저는. 그리고 형님,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는 시간엔 뭐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헬스장도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밖에선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집은 왜 이러세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겉은 멀쩡해도 집안이 이러면 다 보여요. 그리고 교육 문제도 그래요. 아이들이 기본 예절이 안 되어 있어요. 형님, 아이들 착하고 순한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이러다 진짜 힘든 세상 못 견딜까봐 겁나요.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께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이들 봐주신다고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주시면 형님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텐데요. 저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집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년 넘게 저는 와서 청소하고 치우고
그러면서도 말 안 하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젠 저도 인간이라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도 어머님도 이대로 계속 사신다면 저 이 집에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님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제가 던진 말에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바꿀 마음도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괜히 서로 불편하게 앉아있지 말고요. 영아빠 영아 집에 가자. 남편은 말없이 벌떡 일어나 옷을 챙기더군요. 우리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눈치였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분위기는 느끼잖아요. 전 아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치킨을 시켜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본 게 처음이었던지 내내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전 한참을 치킨을 뜯다 말고 남편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죠. 멍충아 그만 눈치 보고 좀 먹어. 오늘은 내가 너 편 들어달라고 했지 불쌍한 표정 지으라고 안 했거든. 남편은 그제야 피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고등학교 이후로 엄마한테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안 변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포기했었어. 그런데 당신 말 듣고 보니 그 애들한텐 진짜 기댈 데가 없겠구나.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만 조카들 챙기는 게 아니라 남편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영원히 그대로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래도 조카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친정도 아니고 시댁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며칠 후였어요. 큰 조카가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을 둘러맨 채 해맑은 얼굴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숨도 헐떡이고 뭔가 할 말이 잔뜩 쌓인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문을 열자마자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있잖아요. 그날 작은 엄마 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상을 치우셨어요. 진짜로요. 원래는 아빠가 치우는 건데 엄마가 직접 다 치우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바닥 닦으셨어요. 걸레로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상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다고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조카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아이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던 거죠. 그깟 상 치우는 일, 그깟 걸레질 하나가 이 아이에겐 너무 낯설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관심 속에 살아왔길래 부모가 밥상 치우고 바닥 닦는 걸 이야깃거리로 갖고 올까 싶었죠. 그 말을 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카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죠. 괜히 아이를 감정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대신 말없이 손을 잡고는 우리 오늘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말했어요. 아이 얼굴에 또 한 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와 큰 조카를 데리고 동네에 새로 생긴 뷔페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 접시, 두 접시 쉴 새 없이 음식을 담아오고 저는 그 모습이 마냥 좋기만 했어요. 평소엔 그렇게 많이 안 먹던 아이도 조카가 옆에 있으니 경쟁이라도 하듯 즐겁게 먹더군요. 조카는 음식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작은 엄마 다음에 또 같이 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번의 말로 사람이 바뀌진 않겠지. 하지만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날 내가 말한 걸 계기로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바뀐 거잖아.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비록 지금은 한두 방울 수준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스며들면 언젠간 축축하게 젖겠죠. 시어머니도, 형님도 처음엔 버거워할 수 있겠지만 언젠간 스스로 치우고 정리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계속 잔소리하고 타박하고 눈치 줘야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문득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진짜 시집살이를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동안은 내가 시집살이를 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잔소리하고 닥달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시집살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니 우습기도 하고 좀 통쾌하기도 하고요. 저요. 앞으로도 조카들 위해서라면 기꺼이 작은 엄마 깔끔 시집살이 해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면 제가 조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